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다행히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장중 한때 1%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거의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매파적 발언은 없었거든요. 이것이 시장의 안도감을 좀 줬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발표됐던 지표를 한 가지 살펴보자면 1월 소매 판매가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상당히 강력한 소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었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은 실적별로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로블록스와 쇼피파이는 실적 발표와 함께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인공지능 대출업체인 업스타트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3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려는 시도가 장 막판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재료는 장중에 크게 두 가지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 그리고 두 번째가 FOMC 의사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해진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병력 출수 소식에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접경에서 철군하지 않았음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했고 러시아에 맞서 동유럽의 새로운 전투단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아주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오늘 장중까지 경계 심리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0.5%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약 2시간 전쯤을 기점으로 이 지수의 방향성을 틀어줬던 건 바로 연준의 FOMC 의사록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록 안에는 조만간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또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잡히지 않으면 더 빠른 긴축도 가능하겠다. 테이퍼링이 종료된 직후에는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 적절하겠으며 또 유의미한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돌입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다, 적절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연한 긴축의 어조가 드러나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예상 범주에 속한 정도였다라는 데에 투자자들이 안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으로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장 막판 긍정적인 투심을 살려주는데 이것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진 한 가지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였습니다. 전월보다 3.8% 증가하면서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2.0% 상승을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도 불구하고 10달 만에 이렇게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 준 건데요.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높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또 임금이 잘 오르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 비아콤 CBS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상파인 CBS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 그룹인데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실망감을 안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중대한 발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장 마감 직전 앞두고 있습니다. 종료 후에 돌아와서 남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아콤 CBS에 관한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사명을 파라마운트 글로벌로 바꾸겠다라는 발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스트리밍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좀 차갑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사업에 집중을 한다는 건 앞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하겠다는 의미가 될 테고 적어도 5년간은 수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아콤 CBS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시켰고요. 또 목표 주가 역시도 기존 $50에서 $39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비아콤 CBS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CBS의 주가는 오늘 17%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타 플랫폼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거래량이 조금 많이 잡히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가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스가 사기가 꺾인 직원들에게 새로운 회사 슬로건과 규율들을 전해줬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은 아니지만 해당 보도 이후에 메타 플랫폼스의 낙폭이 조금 두드러졌다라는 점은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2%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쇼피파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피파이 역시도 실적을 전한 이후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 성장세가 작년보다는 둔화할 거다라는 사측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5%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업스타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타트는 반대로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을 공개했고 또 올해 1분기를 포함해서 한 해의 가이던스 역시 굉장히 강할 것으로 사측에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스의 주가는 35.65% 급등한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전일 크게 하락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1%대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다시 낙폭이 두드러진 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WTI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긴장감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90 수준, $91 수준이 붕괴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우크라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여기에 따라서 금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난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으로 언제든지 방향성을 다시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우지수는 장 막판에 결국에는 이 상승권을 반납을 합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는 그래도 0.3% 정도의 플러스권을 지켜냅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기록하면서 14,124포인트 선에 오늘 하루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 가지의 키워드를 선택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연준 파월 의장의 얼굴이 보이고요. 더 많이, 더 빠르게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전날 발표됐었던 FOMC 의사록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FOMC 의사록 좀 요약을 하자면은 자산 규모 축소, 그러니까 QT 아니면 양적 기축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치를 더 많이,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연준의 의중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났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은 연준의 이 보유 자산 규모가 높음을 좀 감안을 해서 위원들이 대차대조표의 상당한 축소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특히 현재 경제와 금융 환경이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대비해서 더 빠른 규모의, 빠른 속도의 이 자산 규모 축소를 정당화해준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연준 내부에서 다소간의 좀 이견이 있음도 이번에 노출이 됐는데요. 두어 명, 커플 오브라고 표현이 됐는데 두어 명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조기 테이퍼링 종료를 주장했다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이 예상보다 긴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위원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올해가 좀 가면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문장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이 공개된 직후에 오히려 시장은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달러화 가치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런 거를 본다면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근데 이게 딱히 뭐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리고 비둘기파적이었다라기보다는 매파적인 측면에서의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데 안도 반응이 나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뉴스곽, 이 온라인상에서 트레이딩 관련, 뭐 투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내놓는 미디어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50bp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시장이 주목했다라는 게 포렉스 라이브, 이 FX 시장 관련해서 또 역시 그 웹 미디어가 제시를 한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난 FOMC 의사록에서 첫 금리 인상 후에 일정 시점에 QT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는 바가 있었죠. 근데 이제 관련해서도 뭐 정확한 힌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몇몇, a number of 이런 위원들이 올해 안에, later this year,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올해 안에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어떤 금리 인상과 동시에 하겠다 이런 내용도 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도 매파적인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는 그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붙어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이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3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전일에는 가능성을 한 59% 정도로 점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44%로 또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뭐 이 정도가 어디야? 뭐 이렇게 시장이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 3월 금리 인상 시에 0.5bp 인상할 가능성이 꽤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양적 긴축을 금리 인상과 동시에 하진 않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대차대조표 축소를 자산 매입이 종료된 이후에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범주다. 그래서 오히려 반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쓴다인데요. 물가가 올라서 사실 지난 12월 물가 지표들 그리고 소비 지출 지표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10년 내 최저치의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난 1월 지표를 보니까요. 물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1월 소매 판매가 3.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2.1%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거고요. 그 말은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2.5%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소매 판매가 2.35% 감소했던 것처럼 미국인들의 소비는 연말 연초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제 관련주가 될 리가 없었고 또 이커머스 업체들이 될 리가 없었죠. 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12월부터 1월까지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월 지표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다시 강력한 소비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어느 분야에서 미국인들이 많이 썼는지를 살펴보니까 온라인 쇼핑 분야가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사업체를 뜻하는 비점포 유통 분야에서 소매 판매가 14.5%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구 및 홈 퍼니싱 분야에서 7.2%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 1월에 미국인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를 가장 많이 늘렸고 그 다음으로는 가구를 비롯한 가정용품 구매를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제공하는 쇼피파이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올해 상반기 팬데믹 수혜가 사라지면서 매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거의 20% 가까운 급락을 보였고요. 비단 이게 쇼피파이뿐만 아니라 팬데믹 수혜를 톡톡히 누렸던 에스, 이베이 모두 같은 맥락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지표상으로 보기에는 온라인 소매 판매가 가장 강력하게 증가했다는 지표가 나왔지만 반대로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쇼피파이 실적이 나온 김에 쇼피파이에 대한 월가 시각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쇼피파이 역시도 가이던스가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코멘트가 좀 문제였습니다. 경영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21년도 초부터 존재를 했었던 코로나19발 호재가 올해는 부재할 것이다. absent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좀 터프할 것이다. 이거를 tough comps 이렇게 현지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이 팬데믹 이 수혜 때문에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나올 실적은 미리 안 좋을 것이다라고 밝히는 것이 되겠죠.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타격이 좀 부담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올해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도 좋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팬데믹 수혜가 페이딩,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관련주 일동이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반응도 이제 대체로 좀 경계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이 실적이 좋았지만은 높았던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총이익률 GPM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의 이 경영진이 물류 네트워크, 퍼필먼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를 또 애널리스트 콜에서 천명을 했어요. 근데 에버코어 같은 기관에서는 이것이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한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대규모 투자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스티펠 역시도 이런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당장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반응도 좀 경계론 쪽으로 월가 주요 기관들은 좀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구글 너마저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 뉴스 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구글이 개인정보 이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보안 정책 업데이트에 세게 좀 한 방을 맞았던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 좀 구글 넘어져 이렇게 좀 외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애플이 했던 조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기기상의 앱에 걸쳐서 개인정보의 트래킹, 추적을 좀 제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광고 아이디를 대체할 그런 대체제를 개발 중이다라고 구글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디지털 아이디라고 한다면은 광고 IT 회사가 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추적하고 또 공유를 가능케 하는 그런 아이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정책 변화는 이제 메타 같은 기업에는 또 한 번 좀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 이 페이스북 측에서도 애플 때문에 올해 매출이 1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에 이 메타의 시총이 하루 만에 2,300억 달러 넘게 증발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작년 6월쯤에는 1조 달러가 넘어갔던 메타의 시총도 지금은 6천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메타의 주가는 지금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자, 구글에게까지 이렇게 그 개인정보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메타에게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이 메타에 대해서 한 달 전과 투자 의견 동향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이 매수 의견이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보유 의견이 11개에서 17개로 급증을 하면서 이 월가 내에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맥쿼리 같은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 광고 시장 전반은 좋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스냅, 유니티 이런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우월하게 나왔기 때문에 맥쿼리에서는 메타를 제외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는 괜찮다. 메타를 빼면 괜찮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에 투자 의견을 내렸던 기관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을 보유해 주라는 의견을 내렸던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애플 정책 변화의 여파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메타에 좀 끝없는 추락을 좀 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좀 앞으로의 관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구글도 이번에 보안 정책 업데이트를 하면서 2년간은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예 기간이 주어진 셈인데 그간에 좀 준비를 잘하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 애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이 구글의 보안 정책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또 얘기를 그래요? 했어요. 이런 기업들 간의 관계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위기는 또 메타가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메타버스라며 유유인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었던 이 로블록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도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블록스가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요즘에 실적 잘못 나와서 시가총액 4분의 1 토막 증발하는 거는 좀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적자가 예상보다 컸다는 점, 그리고 활성 이용자 수가 부진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매도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로블록스는 주당 순손실이 0.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13달러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손실이 컸던 거고요. 일간 활성 이용자 수도 4,950만 명이었어요. 시장에서는 5천만 명 넘는 활성 이용자 수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겁니다. 로블록스의 주요 수입원인 로벅스 판매량을 보여주는 부킹 지표도 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크게 증발했고요. 사상 최저가 수준으로 주가도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로블록스는 오픈 게임 플랫폼으로 시장에 상장된 메타버스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벅스라는 가상의 화폐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나이키, NFL과 손잡고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죠. 자, 로블록스 CEO는 이날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수익의 기회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한 만큼 로블록스가 가진 수익의 기회가 크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용자 수가 부진하고 또 로벅스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결국은 급락했는데 자, 메타버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 때문에 하락했던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결국은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팬데믹 수혜주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좀 좋았던 탓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좀 어려웠다, 네. tough comps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좀 물결이 또 해외에서는 불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에 좀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경계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제프리스에서 이런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컨텐츠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여파에 따른 비교 대상 측면에서 좀 불리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전체적으로 둔화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집콕을 하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리얼 월드에서 뛰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대감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메가 트렌드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많고 하지만은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당장에 이런 또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에 시장이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은 로블록스 좀 덜 하겠죠.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총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